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종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할머니였던 정의왕후가 또 수렴청정을 해요. 그럼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몇 번? 2번을 했어요. 그럼 무슨 중국의 측천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자식 위주, 항상 손자 위주로 뒤에서 서포터즈를 해줬던 멋지게 이름을 남긴 분이 바로 정의왕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세조의 아들 예종, 여기는 예종의 조카인 성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성종의 업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종은 할아버지인 세조가 없앴던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여기는 성종이 됩니다. 자, 여기는 세조가 뭘 없앴습니까? 경연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종은 왕의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하면 왕의 의무다 그러면서 경연을 부활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본인이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선 시대 최고의 지니어스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학문을 논한다는 건 조금 좀 걱정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자문기구, 조교 집단, 연구실을 따로 차린 거예요. 그 연구실이 바로 홍문관입니다. 그럼 여기는 홍문관이라는 건 뭐죠? 왕의 고문을 대비하는 왕의 조교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공부 너무너무 잘해야겠죠. 그래서 집현전의 뒤를 이은 학문연구소가 홍문관이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여기는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기는 경연을 상당히 활성화하신 분이 성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는 세조가 없앴던 지방의회 유향소도 부활을 시켜서 각 지방의 풍기문란을 바로잡으신 분이 바로 여기는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사적 업적이 많은데 저긴 없는데요. 성종의 최고의 멘토가 세종대왕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했던 업적은 그대로 이어갔어요. 세종대왕님이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여민락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셨다면 이 사람은 악학괴범이라는 음악 대백과사전을 만드시고 또 세종대왕님께서 개인 윤리의 회복을 위해서 삼강행실도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성종은 그 왕실의 어떤 그 예법을 담은 국조오레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조오레이는 뭐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왕의 흉배에는 발톱을 몇 개를 그리고 왕의 옷을 만들 때 이 소매폭은 어느 정도로 하며 그리고 제사상을 지낼 때 음식 순서는 어떻게 놓고 뭐 이런 거 있죠. 왕실의 예법서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성종이 되죠. 근데 여기는 성종의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경국대전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성종 그러면 이거는 경국대전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이 경국대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했다라는 성종으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경국대전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세조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거의 30년 이상 걸려서 여기는 성종 때 완성이 되고요. 이 법전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정말 잘 쓰여졌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세밀하게 상속에 관한 문제, 적장자에게는 30% 이상의 재산을 추가 상속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적장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상에 대한 제사인데 4대손까지 제사를 지내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추석 때 뭐 차례 지내고 이렇게 되게 힘드시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그 뭐죠? 추석용 깁스 막 이런 게 판매되고 그래요. 막 이렇게 깁스 차시고 막 일하기가 뭐 이런데 조선시대 때는 4대손까지 지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잣집 맏며느리들이 체형이 조금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맏며느리가 되는 게 그만큼 일하기가 힘들고 30%를 더 줘라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나중에 조선 후기 가지 않습니까? 임진을 한 이후 적장자한테 100% 다 줘요 부모들이. 네가 고생하고 네가 제사 지내니까 더 가져라. 그래서 조선 후기 그 흥부전 보면 놀부가 다 가잖아요. 흥부는 거지고 이때부터 그랬다라고 보면 되겠고 뭐 상속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형벌이랄지 재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담긴 것이 여기는 경국대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대한 성종 임금을 봤는데요. 자, 그럼 성종의 인간적인 면은 어땠는지 인간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종은 일단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유약하신 분입니다. 조금 신하들한테 휘둘리셨던 분이 여기는 성종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서열 3위가 왕이 된 데서 오는 약간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컴플렉스?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업적은 많으신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여자를 되게 좋아하셨던 임금이 여기는 성종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성종은 조금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종이 원래 이제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가시고, 이 부인이 일찍 가시고, 원래 이제 중전이 일찍 가시고, 이제 후궁이 여럿이 있어요. 후궁을 드렸는데, 이 후궁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유명한 패비 윤씨가 있습니다. 아직 패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윤씨라고 쓸게요. 이 여자는 후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중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중전을 따로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후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위로 올라간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 이 중전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처신을 순간 너무너무 잘해요. 여기는 성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인수대비란 분이거든요. 근데 인수대비가 굉장히 학문에 뛰어나서 조선시대 유학자 소리를 들을 만큼 어떤 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내훈이라고 그래서 구중궁궐 여인들의 어떤 몸가짐을 쓴 그런 책까지 편찬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 여기는 성종의 어머니고, 웬만해서 며느리들이 눈에 차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윤 씨가 이 중전 죽고 나서 그렇게 인수대비한테 잘합니다. 어머니 문안 인사도 드리고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다른 후궁들하고도 까르르르 그러면서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대비 눈에 쏙 든 거죠. 거기다가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연산이에요, 연산. 그러니까 여기는 인수대비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성종을 불러다가 따로 중전 드리지 말고 여기는 그 윤 씨를 갖다가 그냥 중전으로 하자. 그래서 후궁 출신으로 중전이 된 아주 대단한 분이 여기는 윤 씨입니다. 그런데 중전이 딱 되자마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성종은 윤 씨가 연산을 가졌을 때도 다른 여럿의 후궁들의 침소에 듭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당시의 그 15세기의 상황을 21세기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조선시대 왕은 후궁을 드리는 게 그게 뭐 흠이 아니라 오히려 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여인이면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거를 참질 못해. 그래서 막 벽에다가 손톱 자국을 내는데 울버린도 아니고 나 지그저그저그 막 손톱 자국 내고, 애 태교가 뭐가 되냐고요. 그래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 읽고가 아니라 질투와 복수와 불면증에 연산의 그 성격은 뱃속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그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태교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이 아버지도 이상하고 엄마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연산을 낳는데 이 윤 씨가 어떤 짓을 하냐면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죽이겠다고 비상을 가지고 다녀요. 독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걸리질 않나, 거기다 시어머니한테 대들질 않나, 너무너무 비행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바람 폈다고 여기는 성종의 얼굴을 핥혔다라는 말도 야사로 전해져 내려오고, 심지어는 밥상을 엎어서 김치국물을 성종이 뒤집어 썼다라는 조선시대 김치국물 사건이죠. 이쯤 되니까 도저히 이건 성종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에스프레소 먹어야겠다. 그래서 진하게 아메리카노 잔에다가 에스프레소를 타가지고 여기는 윤 씨를 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윤 씨가 폐비가 되고 결국은 이제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전이 왔고요. 그럼 여기는 연산은 어머니가 죽을 때 당시 나이가 6살밖에 안 돼요. 그럼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새로 들어온 중전을 자신의 어머니라고 교육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연산이 우리 흔히 이제 폭군 그러잖아요. 성격이 그닥 좋은 분은 아니었는데 세자 시절의 연산은 뛰어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세자라고 실록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세자였어요. 별 큰 문제가 없고, 뭐 세간에는 뭐 자신의 손을 핥은 사슴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거나
뭐 이런 비행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거는 실록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세자였어요. 그러다가 여기는 성종이 승하하시면서 여기는 윤 씨의 자식 연산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0대 연산군인데, 자, 끝에 국자로 끝나는 걸 봤을 때 좀 이따 쫓겨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연산군이 왕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이 사람은 무작정 사이코패스의 폭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연산군 즉위 1년부터 즉위 10년, 딱 그 10년 동안, 초반 10년 동안은 태평성세였습니다. 외침도 없었고요. 그리고 반란도 없었습니다. 요 즉위 초반에 살짝 반란이 있었던 것이 홍길동에 난 정도지 조용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도 편찬을 하시고, 뭐 여지승남이라 이제 책도 편찬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정무에 꽤 열심히 셨던 분이 초반 연산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연산군이 뭐 어머니가 사약받은 걸 몰랐다가 뭐 어느 날 알고 그때 갑자기 미쳐가지고 폭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산이 즉위 초반에, 근데 연산이 왕 되기 전에 저 중전이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 사약 먹고 죽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연산만이 알겠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한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패비 윤씨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연산이 확신을 한 거예요. 내가 세자 시절에 김이나한테 물어봐도 외면하고 내관한테 물어봐도 외면하던 우리 어머니의 실체가 이거구나. 그리고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묻어둬요. 만약에 여기는 연산이 정말 그 사이코패스의 폭군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쇠망치 들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슴에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 문제는 너희 신료들이 언젠가 왕권을 넘보는 때가 있으면 이것을 도구 삼아 너희를 벌하리라. 그 도구로 주머니 속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연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산군의 그 본색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무오년에 드러나게 됩니다. 무오년. 그래서 무오년에 여러분들 혹시 사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화가 뭐냐면 선비가 화를 입었다. 다른 말로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요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수업 같기도 하지만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뒤에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다. 자, 여기 좀 볼게요. 이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기억하세요? 요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신진사대부가 처음엔 뜻을 같이 했다가 아예 나라를 새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냥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느냐, 요걸 가지고 파가 갈리죠.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 나라를 만들자라는 사람을 무슨 파 사대부라고 그래요? 혁명파 사대부. 이름은 도전적인 정도전. 이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고려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갑시다. 이런 사람들을 옹건파 사대부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였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자, 이랬다가 이방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죽고, 이때 뭐 길제랄지 이런 사람들은 대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려가 아닌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되게 된 거예요. 자, 조선이 이렇게 건국이 됐어요. 여기 있는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 사대부들은 나라를 세우는데 개국 공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장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훈구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을 도왔던 왕자의 난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훈장받고, 그리고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한명회 등 그런 개우정난 공신들도 훈장받고, 그러니까 15세기에 어떤 그 집권 세력을 훈구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옹건파는 나라 세우는데 별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맞아 죽거나 고향으로 쫓겨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비들은 수풀에 그냥 짱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수풀에 선비가 숨어 있는 형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인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15세기는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대립인데 성향이 완전 다른 게 이 사람들은 중앙 집권이고 단군조하고 민족적, 자주적, 진취적, 개방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살인파는 온리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밖에 안 모르고 답답하고 하여튼 하자냐 속이 꽉 막힌 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살인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훈구파가 처음엔 참 개방적이고 좋았는데 이 15세기 말에 요 성종 때 와가지고 너무나 타락을 합니다. 막 농장을 확대하고 옛날 권문세족 흉내를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종이 안 되겠다. 요 훈구파를 좀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에 100년 동안 지방에서 글 공부만 하던 살인파를 최초로 기용한 게 여기는 성종이에요. 요때 기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과 여러 문인들이 대거 이제 기용이 됐다고요. 근데 여기는 김종직하고 여러 문인들은 당시에 그 언론 3사에 기용이 돼가지고 마구마구 훈구파를 비판을 해요. 그럼 훈구파는 요 햇병아리 세력이 좋아요, 미워요? 손 좀 봐줘야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성종이 돌아가시고 여기는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연산군은 자기 아버지 성종이 유약하고 신하들한테 휘둘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말이 많은 게 바로 여기는 살인파들입니다. 언론산사 사관원에 가가지고 왕한테 안 됩니다. 술 좀 그만두시옵소서. 연산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냥 못하게 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성종이 사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매가 필요하죠. 매를 그렇게 키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매를 못 키우게 합니다. 저기는 살인파들이. 근데 연산군도 사냥하고 싶은데 매를 못 키우게 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매 플러스 사냥개까지 키워요. 그래서 궁궐에 개들이 버글버글해하고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실록에 보면 연산군이 조회를 하는데 개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 대신들이 줄 서는데 가가지고 할구 막 들어눕고 배 보이고 그래가지고 개판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 여기는 연산군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는 살인파는 계속 왕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연산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들 꼬투리만 하나 잡히면 내가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때 딱 꼬투리가 잡힙니다. 그게 뭐냐? 이때 이제 훈구파도 싫어하잖아요. 여기는 살인파를. 근데 훈구파 중에 이제 그 사관이 있는데 국가기밀문서 여러 가지 사초랄지 이거를 이제 정리하다가 옛날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이 쓴 글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글이 뭐냐면 중국의 황제였던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 그래서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의제문이 뭐냐면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김종직이 살아생전에 내가 어느 날 10월 달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희한하게 중국의 의제가 나타나서 나를 보고 슬픈 듯이 보다가 사라졌다. 중국은 천리만리 떨어진 곳이고 의제는 태고 쪽의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내 꿈에 나타났을까? 그건 바로 항우한테 죽음당한 게 억울해서가 아닐까?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써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의제가 항우한테 죽고 물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내가 꿈을 꾼 그 달이 바로 여기 있는 세조가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죽인 날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 있는 세조를 항우에 비교하고 죽은 의제를 단종에 비유해서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비꼰 글입니다. 이게. 이 글을 쓰고 김종직이 죽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후세한테 남기려고 이걸 역사 기록소에다가 낑가 놓은 거예요. 그걸 하필이면 여기는 훈구 대신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관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밀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시 훈구파의 유자광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유자광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잘 됐다. 요 살인파 말 많은 놈들 혼낼 줄 기회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연산한테 일러 바칩니다. 가뜩이나 꼬투리가 없어갖고 근질근질했는데 연산은 잘 됐죠. 조의제문을 본 거예요. 덜덜덜 떠는 거죠. 이놈이 뭐? 그러면서 벌어진 사화 무사화. 이제 무오년에 벌어진 사화인데 이 학생들은 요렇게 외우면 참 좋은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무호사화 때문에 여기는 죽은 김종직은 부관 참시가 됩니다. 부관이 뭐죠? 관을
절반 가르고 참시, 그 시신을 갖다가 참했다, 막 그냥 흩어버렸다, 부관참시를 당하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살인파들이 쫓겨난 사건, 이게 무오사화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산군의 왕권 강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오사화로 어느 정도 실권을 잡은 연산군은 다시 한번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머니 속에 감춰왔던 히든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누구의 문제죠?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문제를 꺼내들게 된 거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갑자년입니다. 그래서 갑자년에 다시 살인, 선비가 화를 입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갑자사화에서 연산군 때는 사화가 2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산은 자기 사형 먹고 죽은 어머니 관련 신하들을 갑을병으로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던 세력, 어머니를 죽이라고 했던 세력으로 나눠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을 막았던 세력들은 성종 때 이미 죽거나 없어져 버리고, 방관했던 세력과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죠. 특히 누가 있을까요? 말 많은 살인파들이 주로 연루가, 후궁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인파들이 주로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그냥 보는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심리학자 글을 읽었는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가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잔인해지고 거기서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더욱더 사람이 변해간다. 왜 그 전쟁 영화 보면 멀쩡하던 사람이 처음엔 총 한 방 쏘기가 힘들다가 나중에 막 살인마처럼 변하는 영화 많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면 묻힐수록 그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하들만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하고 바람 폈던 그 후궁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모지, 계모 둘을 불러다가 한밤중에 검은 두건 같은 걸 뒤집어 씌워놓고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그냥 피떡이 되도록 그냥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이 껄떡껄떡하니까 그 후궁들의 자식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년들이 간밤에 역적질을 하던 년들이다. 너희가 날 위해서 이 년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와가지고 깜깜하고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엄마인 줄 모르고 직접 엄마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요. 그리고 눈치챈 한 명 자식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낄낄댔던 게 여기는 연산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왕권 강화의 카드로 엄마 문제를 꺼냈지만 이런 손에 피를 묻히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냥 사람이 돌아버린, 이게 이제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엄마를 죽음에 몰게 했던 할머니 인수대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할머니가 나를 낳아준 엄마를 죽인 거 아니냐라고 얼굴을 맞대고 마구마구 그냥 거기서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야사에는 머리로 박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바로 돌아가십니다. 연산군을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갑자사화, 이 이름도 어떻게, 엄마 원수 갑자. 기억 잘 되네요. 사화. 어머니 원수 갑자사화. 너무 이렇게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갑자사화로서 완벽한 독재자가 됐습니다. 이때 연산군이 자신의 그 강해진 권한을 가지고 태종 이방원이나 아니면 세조처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책으로 펼쳐갔다면 아마 이 사람은 양군이 됐겠죠. 근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향락과 사치,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도구들로 쓰게 되니 이 사람은 폭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미쳐가서 폭군이 됐는지 그 내용을 볼게요.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산의 초기적 업적이고요. 연산군의 폭정을 볼까요? 언론을 탄압합니다.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도 사관원은 측근에 뒀어요. 어떻게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고, 그래도 비판하면 그거 하옥시켰다 풀어줬다 이걸 했거든요. 사관원을 없애버립니다. 간쟁하는 기구를 아예 없애버려요.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은 직언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집권자들의 말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신원패라는 걸 착용케 하는데, 다음 화면 볼까요? 신원패가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 신원패, 나무패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채워줍니다. 내시들한테. 입은 화를 초래하는 문, 혀는 몸을 자르는 칼. 입 다물고 혀 놀리지 않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편안하리라. 무서워. 왜냐하면 내시들이 말이 많잖아요. 내시들이 근데 말은 왜 많을까요? 이 내관이 뭐냐면 어렸을 때 궁궐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집에서 딸을 팔면 궁녀고 아들을 팔면 내관인데 궁궐에 있는 궁녀들은 다 왕의 소유물이거든요. 근데 내관들이 건강한 남자면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거세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내시입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남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왜 거세된 사람들을 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시들이 모여서 뭐라고 수다 뜨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고자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자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내시들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밖에 내보내니까 저기는 백성이나 신하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신원패를 다 채워주는 거죠. 내시의 입을 닫게 하고 심지어 어떤 짓을 하냐면 궁궐이 이렇게 경복궁이 있잖아요. 경복궁 반경 주변에 있는 모든 민가를 다 철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안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곤란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경복궁 있고 이렇게 산들이 있잖아요. 동네 어린이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궁궐을 내려다본 사건은 아니죠. 그냥 내려다본 거죠. 궁궐이다. 다 처벌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완전히 은밀한 무슨 요새같이 만들어 놓은 게 당시에 그 경복궁이었고 여기서 그냥 직원을 듣지 않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죠. 분명한 교훈입니다.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권자는 망으로 간다는 걸 여기는 연산군. 아버지 후궁 죽였고요. 그리고 궁궐을 이제 쾌락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흥청망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림을 좀 그려왔는데요. 보실까요?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여기 보면 지금 좀 못마땅한 듯이 보고 계신 분이 아버지 성종입니다. 성종. 그러니까 이제 저세상에서 이렇게 걱정한다는 얘기고 시원하게 춤추고 있는 사람이 연산군인데 여기는 연산군은요 예능적 기질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처용무라고 아시죠? 탈을 쓰고 처용무를 부르고 노래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이 필이 좋았냐면 처용무를 부르면 당시에 함께 있던 관기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여자가 없었대요. 왜 그 가수 중에 누구죠? 그 임재범 씨 있잖아요. 그 임재범 씨가 노래하면 막 울고 이런 분들이 약간 임재범이에요. 여기는 연산군이 아주 사람의 그 심금을 울렸던 사람이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 여자 누굴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장녹수입니다. 이 장녹수도 참 기가 막힌 여자인 게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시집을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여러 차례 시집 갔다 소방 맞고 시집 갔다 소방 맞고 하다가 나중에 노비한테 시집 가서 자식까지 낳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궁궐로 들어와서 이 당시에 그 흥청의 수가 셀 수가 없어요. 거의 1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보면 채홍사라고 그러죠. 여자를 불구홍. 그래서 뭐 홍일점 그러잖아요. 여자를 채집하는 채홍사를 둬서 하여튼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이쁘고 어린 여자는 다 들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연산군의 영혼을 뺏어버린 여자가 장녹수인데 실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이는 30세인데 외모는 보통이다. 근데 피부가 너무너무 곱고 배곱 같아서 딱 보면 16살로 보인대요. 동안인 거죠, 동안. 근데 장녹수인데 그 교태와 애교는 따를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 왕 눈치를 보잖아요. 왕한테 반말을 한대요. 야, 너 막 이러면서 일리 와봐. 그러면서 막 올라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연산군이 이렇게 그 개처럼 걸으면 올라타서 막 이렇게 왕 엉덩이 때리면서 이래 하고 또 품속에 파묻혀서 뭐 오빠 이러면서 울기도 하고 완전히 무슨 요물이죠, 요물. 그러니까 외모는 평범한데 완전히 남자 홀리는 그런 여자가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구나. 나이는 30여 세인데 얼굴은 16세 아이와 같았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형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연산과 함께 이제 목숨을 잃는 장녹수가 되겠고 저 뒤에 저 탑이 뭘까요? 저 탑이 세조가 세운 원각사 10층 석탑입니다. 근데 원각사 저게 왜 있죠? 세조가 세웠던 원각사라는 절의 스님들을 다 내쫓고 여기를 술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막 술을 먹고 심지어는 여승, 비구니까지 불러다가 여기 뭐 어린 학생들이 있고 해가지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뭐 그냥 이렇게 연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이제 저 여자들이 흥청이에요. 이때 이제 불러들인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부르고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제 망청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태종이나 세조는 사냥을 나갔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것도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동물을 잡아들여서 궁궐 안에 동물원을 만듭니다. 또 궁궐 안에서 멧돼지나 토끼 사슴을 쏴 죽이고요. 호랑이 같은 맹수는 우리에 가둬놓고 활로 쏴서 죽입니다. 이게 연산이었어요.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꽃을 심어놓고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임사홍, 임승재 부자죠. 대표적인 간신들입니다. 간신들. 왕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는 간신을 가까이 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오죽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김초선이라고 내시가 바른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다리 다 잘라고 죽여버려요. 연산군이. 근데 연산군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반정이.